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오늘 되게 날이 더웠는데 오시는 길은 좀 편안하셨는지 제가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낮부터 너무 좀 해가 쨍쨍 내리쬐어가지고 네,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기 이제 아는 분도 있고 거의 한 10년 만에 만난 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 미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잘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다가, 우리가 뭘 잘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뭘 못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것도 의미 있다. 그래서 내가 뚝딱거리거나 말을 좀 이상하게 하거나 왜 저래 하더라도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성원 씨는 어디로 가세요라는 이 책을 내고 나서 오늘 같은 날이 있을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더 뭔가 혼자가 되고 더 외로워지거나 그런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낸 거였기 때문에 이 책을 내도 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써놓긴 한 작년쯤에 다 썼는데 이제 김민정 시인님께 보여드리고 이거를 내도 되는 건지, 내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게 안 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제가 뭘 써놨는지를 모른 채로 오늘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내고 났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퀴어 친구들한테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곳까지 써내려간 소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와 접점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된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로서 좀 가닿는 걸 보면서 내가 글을 잘못 썼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되게 용기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두 번째 책을 내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첫 책이니까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보내주고 할 수 있었지만, 첫 책을 봤는데 그럼 내가 이제 누군지 알았는데 내가 다시 연락하는 게 이분들에게 불편한 관계로 남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 두 번째 책은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아무에게도 그렇게 보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그냥 작가이기만 한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책을 팔아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변방에 외톨이에 뭔가 이렇게 파워가 없는 작가로서 작가가 보부상이 되어 팔지 않은 누가 내 책을 팔아주리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까.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첫 번째 책을 내고 나서는 책이 제가 의도한 것과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읽히기도 하고, 그게 또 책의 운명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 번쯤은 이 텍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썼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하고 싶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두루두루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사전 질문에 많이 내용을 남겨주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괜찮다면 현장에서의 질문을 좀 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수 있는데, 토요일 외로움 없는 30대 모임은 원래 2020년에 나왔던 책이고요. 이거는 일기를 제가 약간 허구적인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각색을 한 내용이고, 처음에 이 책은 소설로 썼습니다. 소설로 써서 어떤 것이 이거를 제가 소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냐면, 저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면과 그 요소들을 많이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활인으로서의 저도 나오지만 어떤 관계는 의도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고 썼고,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이 사람의 육체성으로만 이제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집요하게 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공간에 어떤
행동을 하고 노출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쓴 기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결론을 좀 내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뭐 잘 살았습니다 혹은 뭐 변화했습니다 같은 거를 보여주지 않는 방향으로 끝 마무리를 하고 싶었고요. 그렇게 뭔가 도덕적인 좀 정당성을 호소하지 않아도 되는 텍스트가 전 독자로서 너무 읽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첫 책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성원 씨는 어디로 가세요라는 이 책은 소설로 썼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 첫 책을 내고 나서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응하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강조되기도 했는데 어떤 인물의 조금은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기 불편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내가 해석하려고 할 때 그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게 이런 외로움이라는 감정이구나.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의 행동과 삶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 시선에 대해서 저는 좀 원치 않는 독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 말해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 토요일 외로움 없는 30대 모임을 쓸 때까지는 제가 외로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어떤 부분이 좀 외로웠다 생각했냐면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 혼자가 되는 시간을 저는 조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고 쓰임이 있을 때는 저를 참을 수 있는데 이제 다들 집으로 가거나 자기 가까운 사람과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시간과 마주하게 될 때 저는 그런 대상이 부재하다는 거,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마치 어떤 콘서트장 같은 데서 막 열기에 차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공연이 끝난 듯한 그런 적막감 같은 게 저한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집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좀 만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내가 만나고 싶었던 상대 혹은 내가 이렇게 같이 뭔가 해보려고 했던 상대가 아니라는 것만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감정은 무엇이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 자신과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가 돼서 나 자신을 이제 마주해야 되는 시간을 피하려고 계속해서 어떤 약속을 잡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고 싶다고 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막상 내가 만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체험하면서 약간은 분투했던 기록이 이 외로움 없는 30대 모임에 이제 썼던 내용들인데요. 그때는 그래도 거기까지만 해도 좀 의미가 있었는데 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꼭 도달해야 되는 어떤 상태나 정답은 아니지만 이때는 정말 수시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됐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그런 사고를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물음을 던져야 할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될까라는 걸 계속 질문했었는데 이 책을 낼 때는 너무 입버릇처럼 행복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소중하다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소중하다라는 말은 좀 노력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나 이런 고정된 조건들을 좀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노력이었다면 여기에서 말할 때 행복하다는 정말 행복해서 감탄사처럼 수시로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이제 쓰게 되다 보니까 이 한 권의 책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 책의 제목은 행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뭔가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미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은 답이 아니야. 세상에 다양한 감정이 있고 그걸 누려도 돼 라고 하지만 어떤 행복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어떤 충만감 그런 것들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행복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좀 드러내 보았는데 이 책 앞부분에 있는 글을 하나 낭독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맨 앞쪽에 있는 1번 글 7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걸 한번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은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저기 위층에 갖다 놨거든요. 다시 8부 갖다 놨으니까 혹시 책 구매를 못 하신 분이 있다면 네, 이따가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남들처럼 살 수 없다는 것만 생각하자. 탐내지 않는 것, 남들이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것만 내 것이다. 나에 대해 기대를 접으면서 나를 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하면서 사물을 사물 이상으로 여기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돌이 7개가 있거든요. 그걸 다 모으면 드릴게요. 돌과 숫자 7과 모으다라는 동사가 아무리 연결되어도 날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생수병만큼도 물질이 아닌 것처럼 제가 이 앞부분의 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지를 계속해서 질문했던 게 첫 번째 책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답을 내린 게 이 첫 페이지에 있는 이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남들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남들이 탐내지 않고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한테 배제하고 싶고 없애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만이 내 것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명심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곧 부록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한 30몇 년을 인간 세상에 있어 보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게 바라는 마음 그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게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일도 아쉬울 일도 없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남들이 빼앗아가고 싶어하는 거, 남들이 갖고 싶어하지 않는 거를 내가 가진다면 아무도 그걸 빼앗아가거나 그건 내 거야라고 말하지 않겠구나. 근데 내가 남들이 보기에 되게 갖고 싶어하고 빛나 보이는 뭔가를 갖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걸 빼앗고 싶어하거나 혹은 그 빛나는 거를 좀 깨트리고 싶어하겠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이때 제가 행복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행복의 비결이라는 그 책을 쓰기로 하고서 제가 느낀 행복의 비결을 하나둘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이제 1페이지에 있는 이런 글들인데 제가 이렇게 한창 메모하다가 한 23년도쯤이 됐는데 나는 굉장히 나름 나라는 유성원이라는 인간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깨달은 소중한 삶의 비밀을 15,000원이라는 이 허랑 가격에 무수한 사람들이 보도록 세상에 뿌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한 10억을 싸들고 와서 행복해지고 싶은데 당신이 행복해졌다고 하니 비결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누구나 원하면 볼 수 있는 이런 출판물의 형태로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래도 되나? 너무 아깝다. 나만 알고 싶다. 남들 고생하는 거 보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 보면서 난 혼자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제가 또 선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그 원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의 어떤 성장기라든지 그런 작가 개인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의 면면을 떠올리니까 참 그게 민망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성소수자도 인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HIV나 AIDS가 뭐가 문제인지 뭐 이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정답 답정너의 상태로 지금 있잖아요. 모두가 저라는 사람의 편에서 여기서 누가 하나 질문한다고
잘못 이야기하면 다 이렇게 눈총이 갈 법한 이런 충만한 분위기. 저는 이런 거 약간 너무 조금 부담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저는 제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서울국제도서전이 끝났잖아요. 그 국제도서전 할 때 파주 광탄면에 있는 행복한 수레라는 그 물류센터에 책을 좀 가지러 갈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가 이제 광탄면 그쪽이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이 낡았고 오래된 도로인데, 거기에서 이제 책을 실어가지고 도서전이 열리는 코엑스로 출발했는데 앞에 지게차 한 대가 굉장히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차를 추월하려고 하는데 건너편에서 자꾸 차들이 오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날까봐 가만히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점점 뒤에 오는 차들도 앞에 간 차들도 정체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약간 조바심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도착해야 될 시간보다 좀 늦어지고 있어서 한번 추월해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삼거리에서 갑자기 덤프트럭 한 대가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사이에. 그때 제가 느꼈죠. 이게 만약에 영화 데스티네이션이라면 우리는 이 인물의 행동을 보면서 제발 추월하지 마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출연하고 있는 영화가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걸 모른다면 추월하려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저는 마음이 되게 차분해졌어요. 지금 난 시험대에 올랐구나. 그래서 이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인데요. 우리 인간은 어떤 게 나에게 좋은 거고 나쁜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저한테 주어졌을 때 이게 안 좋아 보이거나 내가 생각한 최선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원망하거나 그것에 대해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늘 저는 제가 가장 좋은 걸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장 좋은 걸 갖고 있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를 뿐이다. 근데 이걸 예전에는 정신승리일 뿐이라고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안 좋은 조건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서도 생활이나 어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성취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게끔 이렇게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내 삶이 어떤 영화라면 그건 어떤 장르일까 하는 그 물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데스티네이션 속에 있다. 그래서 그 트럭을 추월하거나 지게차가 제 갈 길을 갈 때까지 천천히 기다린 다음에 코엑스에 왔습니다. 이런 게 제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더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하자면 저는 네, 왜냐하면 또 사전 질문도 또 많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저는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에 대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내가 어려서 어떤 일이 나에게 있었고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틀어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저번 주 16일에 이제 용인에서 북토크를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그 가족적인 분위기에 오붓하고 몇 명 안 되고 가까이에 있어서 거기선 그런 자라온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머쓱해졌어요. 왜냐면 그때 이야기했었던 거는 제 10살 이전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10살 이전 혹은 10대 때의 이야기를 20대 때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는 10대가 가까우니까. 근데 지금 저는 10대보다는 환갑이 더 가까운 나이가 되어가면서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라는 사람의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쑥스럽고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 않은 이야기다.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하나 깨달은 거는 사람이 변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과거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그 삶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일들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동하도록 만드는데, 그건 쫓겨남일 수도 있고 나아감일 수도 있어요. 그 형태를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서 어떤 순간은 굉장히 괴롭기도 하지만, 저는 그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이기 전에 첫 목표가 있었는데 바로 몸무게가 66kg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어요. 여러 번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탄수화물도 끊어보고 야채 많이 먹었는데 역시나 힘듭니다. 그래서 저의 그 몸무게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은 완화하고 속도를 좀 조절할 거긴 하지만 그런 저의 어떤 방향성, 이 사람의 방향성을 추측해 보건데, 저는 내년 이맘때쯤에 조금 더 불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첫 책을 내고 첫 책이 이렇게 어느 지점에 존재하고 있을 때와 그게 그냥 하나일 때랑 두 번째 책을 내고 나서 제가 어떤 작가로서 앞으로 계속 써나갈 이야기들이 100편이 있다면 100편 중에 이제 2권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를 암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어느 방향으로 이 사람이 갈 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는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더니 저는 100권을 쓸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직 쓰지 않은 98권의 책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살고 싶어지고, 저는 이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뭘 하지 않는 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뭘 하지 않는 게 되게 어려울 때도 많거든요. 이거를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편할 것 같지만 제가 음식을 안 먹으면서 알았어요. 야식을 먹지 말아야지, 이게 훨씬 힘들어요. 야식 그냥 먹어버리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안에서 보여준 어떤 인물의 그 길도 어떤 금욕이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걸 해소한 다음에 뭐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땡볕에 오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성에서 우리가 서로 교차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그 사전 질문 들어온 내용을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 답해보고 싶은 거는, 이게 산문인데, 그러니까 산문을 쓰셨는데 왜 소설을 쓰셨나요? 이번 소설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남겨주신 분이 자전적 이야기로 읽혔는데 에세이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장르를 정하신 이유가 궁금하다. 그리고 소설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이 책을 처음에 쓸 때는 장르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쓰고 있는 토요일 외로움 없는 30대 모임에 있는 형식 같은 제목이 있고 글이 있고 말미에 날짜가 있는 이 형식을 유성원의 그냥 스타일로 밀고 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책도 같은 스타일로 나오면 그게 그냥 이 사람은 계속 이런 식으로 글 쓰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거를 바꿔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 두 책 다 그 어떤 공모전, 장편소설 공모전에 이제 투고를 했었었는데, 두 번째 책을 낼 때는 여러 가지 형식상 스타일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토요일 외로움 없는 30대 모임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를 했다가 행가리를 다 이어보기도 하고, 제목을 다 없애고 1부, 2부, 3부로 크게 나눠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글의 몸을 바꿔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 첫 번째 책의 형식으로 돌아가게끔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책을 같이 만들어 주신 이제 난다의 이제 김민정 시인님이 이걸 계속 읽는데 소제목들이 이렇게 자꾸 독서를 중간에 뚝뚝 끊기게 한다. 그래서 이 제목을 없애고 이렇게 한 번에 번호를 달아서 하면 쭉 읽히는 가독성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시면서 소설로 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아주 작은 건데도 너무 출력해서 읽었을 때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이제 번호로 다 바꾸고 날짜를 없애고 이렇게 읽었을 때 또 저에게 오는 어떤 이야기의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그 방향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소설로 내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를 에세이로 냈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하는 지점이 이 겪은 당사자가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경험이나 감정에 대해서 그걸 느낀 주체나 당사자가 존재하고 그 사람의 경험, 그런 어떤 진실성에서 나오는 독해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해석을 좀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석의 최종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작가 자신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읽은 건 틀렸어, 작가가 읽은 게 맞았어, 작가가 느낀 건 이 감정이기 때문에 독자로서 당신이 읽은 감정은 틀렸어요 할 것 같은 그런 해석을 굉장히 제한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이런 뾰족한 텍스트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이 당시에 이걸 산문으로 낼 때 생각은 이걸 소설로 냈을 때는 사람들이 이걸 허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냥 어떤 자극적인 소재로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걸 이제 산문으로 내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과연 이게 어떻게 읽힐지도 많이 궁금했어요. 그런 생각에 이제 이거를 산문으로 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한번 해봤기 때문에 산문이 아닌 소설로 좀 내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 마지막 이제 53번 글까지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결말에 가면 유성원 씨의 그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아이샵이라고 해서 이제 MSM, 이제 동성애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가서 HIV나 성병 검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이제 상담사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제가 실제 겪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내가 겪은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내가 겪지 않은 이야기가 아닌 거는 이야기에 등장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검사를 다 하고 뭐 CT도 찍고 엑스레이, MRI 다 하고 했는데 그냥 이상이 없다. 그런데 수치가 이상하다. 이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다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직장 건강 검진도 원래 올해 안에만 하면 되는데 그걸 빨리 받으러 갔어요. 이게 거기는 이제 종합병원에서 하는 건강 검진이라서 좀 더 검사가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검사 항목에 좀 이상이 있다. 그래서 다시 간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제 HIV에 내가 양성이 된 거구나. 원래 그 전까지는 제가 세상에 조금 도발하는 방식이 당신이 어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HIV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나는 거기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걸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주장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챕터를 좀 다르게 넘어가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 HIV나 AIDS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바라보고 생각하려고 그리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왔지만, 아 정말 내가 양성이라고? 라고 생각이 되는 경험을 하는 거는 굉장한 심리적인 장벽이 있다는 걸 그때 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걸려도 상관없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실제로
걸리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또 HIV 혐오일 수 있다라는 또 자기 검열이 또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척 해야 된다는 또 그런 태도로서의 또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걸 넘어서 그냥 인간적으로 정말로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2020년도에서 25년이 되면서까지 제가 느낀 거는, 제가 행복해진 비결 중에 또 하나는 고립감이 좀 해소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제가 아파도 누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지만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고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에게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나 혼자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과 알게 되고 그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도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들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해졌는데 이젠 정말 이걸 잃을 수도 있어라는 그 두려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에서도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인간적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이제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조금은 과장된 태도로 상담사님과 이야기할 때는 HIV에 걸리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설렌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장된 감정이 무엇인지는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많았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나의 이 상태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저는 늘 비감염인 상태가 예비 감염 상태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언제 걸리든 말든 사실 상관없는 그런 질환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왔던 건데, 정작 제가 뭔가 감염인이 되거나 그런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그걸 다르게 받아들일 그런 실마리를 좀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소설로 썼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소설적인 질문으로 남은 부분이, 한국에서 제가 HIV에 걸린 거를 긍정하더라도 한국의 그 형법상 제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에이즈 예방법 19조 전파매개 행위 금지 조항이라는 게 아직 한국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거냐면 HIV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타인과 그런 접촉을 했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그 조항인데요. 그거는 벌금형도 아니고 바로 징역형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사람에 의해서 고소를 당할 수가 있고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이 조항이 한국 법에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에세이라고 발표한다면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저를 고소할 수도 있고 제가 그러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될 수도 있다. 그게 2025년에 제가 설령 비감염인이라고 하더라도 2030년에도 그럴지 50년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설의 가능성으로 열어뒀고, 그게 이 성원이라는 인물에게는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제가 일단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질문 하나에 이렇게 길게 답하는 제가 이런 좋은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도 또 질문을 이어볼 텐데요. 소설을 쓸 때 몸과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나요? 더 용감해지나요? 더 집요해지나요? 라고 이제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사실 쓸 때는 이게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몸과 마음의 변화가 찾아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쓸 때는 잘 몰랐고 쓰고 나서 이걸 소설이라고 명명하고 나니까 그때 좀 찾아온 변화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글의 영역이나 영토를 나에게 허락된 건 에세이나 산문, 그러니까 뭐 수필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경험과 생각에서 우러나는 그런 글쓰기야라고 생각했다면, 소설이라고 이 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
제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아까는 뭐 제가 겪은 것만 쓸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제가 겪지 않았더라도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내 글쓰기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변화가 저에게 굉장히 큰 걸 열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경험한 일들에 대해 쓴다고 하면 뭐 많아야 10권 정도겠지만 만약에 허구의 이야기까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까지 내 걸로 가져올 수 있다면 더 많은 걸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럴 때 필요한 게 용기가 아닌가. 이게 내가 내 이야기를 쓸 땐 이게 내 이야기니까 용기가 없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굉장히 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잘 말하고 있는 건가 최선인가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좀 직면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용감해져야 되고 더 집요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번 책을 내고 나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를 써볼 생각은 없나요? 라는 질문과 그런 것들을 이제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시집에 대해서 다음 책 계획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시는 전혀 안 쓰시나요? 안 쓰신다면 이유가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문예창작학과를 나왔는데 거기 다닐 때는 소설과 시를 다 썼었고 시도 많이 썼어요. 시도 습작을 많이 해서 습작이라기에는 습작은 아니고 시가 어떤 게 시인지는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썼던 것 같아요. 무작정 써서 신춘문예에 투고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 시와 소설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소설을 택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더 많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정제되고 더 짧고 더 절약된 언어 말고 뭔가 흘러내리는 어떤 육체성 같은 거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겨울 정도로 퍼져 있는 어떤 빽빽한 글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이 시가 아니라고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제가 바라보는 게 그 소설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지 신기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유튜브 쇼츠 볼 시간은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쇼츠를 볼 것보다 더 화가 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화가 나면 글을 썼는데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어떤 큰일이 생겼으면 그 큰일에 온 정신이 뺏길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글쓰기였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글로 바꿔왔고 그럴 때는 삶의 다른 모든 요소들이 정지되고 쓰는 일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는 제가 작년, 재작년쯤에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을 잠깐 그 회사에서 같이 인터뷰할 일이 있어서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아침 새벽이라 그래야 되나? 새벽 한 5시쯤에 이렇게 헬스장에 가가지고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옆에 가서 봤는데 똑같이 새벽 5시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걷거나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근력 운동을 서킷 트레이닝을 하면서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을 때까지 쥐어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같은 1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냥 내려가서 러닝머신에 올라간 1시간과 그렇게 어떤 근력 운동을 하면서 모든 힘을 모조리 쏟아낸 사람의 1시간은 다르겠고 그게 계속해서 쌓인다면 그게 1년이 된다면 1년 후에 각자 어느 위치쯤에 있을지는 또 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전까지는 제가 사람의 에너지를 100을 가지고 있으면 100을 나눠서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루 중에 이제 오전에 한 30, 오후에 한 40, 나머지로 이제 하루를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본 거는 100 갖고 있는 걸 다 써도 된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100을 다 쓰고 나면 채워진다라는 걸 그때 그냥 혼자서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시간에도 해당되지만 저한테는 어떤 사랑하는 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관계는 너무 특별하고 귀하고 독특한 거라서 정해진 몇 명한테만 이 감정을 쏟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소중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친구한테만 이거를 쓰고 다른 사람에겐 그런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면서 소중이를 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소중이라면 하고 생각하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얘가 내가 되게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기 시작했더니 그 또 사랑이라는 감정이 마냥 소모되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삶에 주어진 24시간 중에 5분만 사랑하기로 하면 하루에 5분만 행복한 건데 그냥 내가 그걸 다 쏟기로 결정하면 그 시간 동안은 또 그런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생각을 좀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간 관리에 대해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가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되는 일, 뭐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진행할 때는 최대한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질문 남겨주신 분이 아직 가보지 못한 곳, 그래서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거기가 꼭 물리적인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로 가고 싶냐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가보지 못한 곳이 정말 많은데 정말 가보고 싶은 곳 하나는 북한이에요. 제가 여기 파주에 사는데 바로 강 건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남 방송이 쩡쩡 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딱 끊겼습니다. 그 대북 방송을 중단했더니 대남 방송이 끊겼는데 그게 고라니 울음소리 같아요.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맨 처음엔 그래서 고라니가 번식을 하나? 그래 짝짓기철이라서 이런 짐승 울음소리가 나나 했는데 막 그 짐승 울음소리랑 귀신 우는 소리, 사이렌 소리, 막 훈련하는 소리 같은 게 밤 한 어두워질 때부터 한 다음날 어떨 때는 아침이나 오전까지도 그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너무나 저한테 생생한데 딱 강 하나를 두고 이 건너는 가면 안 되는 곳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근데 항상 그런 삐딱한 마음이 있거든요. 가지 말라 그러면 되게 가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싶고. 저는 만약에 이 세상이 동성애자가 기본이고 이성애자가 희귀했다면 여자를 만났을 거예요. 귀엽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고기류도 약간 부속고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등심 이런 것보다 갈매기살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약간 별미 사냥꾼으로서의 그 삶이 있어서 북한 가보고 싶습니다. 곧 갈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내 안에 검열의 시선이 또 몸을 일으킬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또 질문이 있었는데요. 검열은 정말 수도 없이 지금도 말하면서도 아까도 그 송 감독님 이야기하면서도 머릿속에 많은 층위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모두가 동일한 그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계속 상기시켜야 되는 그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면 제가 이 북토크를 시작할 때 했던 첫 말을 생각합니다. 그냥 욕 먹자. 그냥 내가 모두에게 욕을 먹지 않고 모두에게 사랑받거나 칭찬받으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 걱정해주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누가 막 무슨 사고 쳐가지고 논란이 되면 어떻게 하면서 걱정해 주는데 그런 또 우리 무료한 일상의 수다거리를 또 만들어 준다면 그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요즘에 저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예전에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큰 논란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살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죽긴 왜 죽어? 이러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500살까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싶으시다면 그러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검열의 시선이 몸을 일으킬 때 검열을 즐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저는 뭐 그런 검사 같은 걸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 잘 될 거고 알아서 될 거다라는 편이면 어떤 사람은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걸 체크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이건 이럴 것 같고 저건 저럴 것 같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그거는 그분이 그 걱정을 즐기는 거죠. 걱정도 놀이기구처럼 우리를 다양한 영역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즐기시면 좋겠다. 그래서 검열의 시선이 몸을 일으킬 때마다 나의 메타 인지에 감탄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니 역시 난 작가야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중하다는 말을 유행시킨 유성원 작가님의 정말 많이 소중한 거 세 가지만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는 비밀로 하고 하나는 저 자신, 제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다 있다. 사실 제가 없으면 그냥 저는 뭔가 세포나 먼지나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살아남아서 뭘 하게 되는지 되게 보고 싶다. 그리고 가장 많이 소중한 건 나머지 두 가지는 여러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다가 사라지는데 이게 정말 나만큼 소중해 물어보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은 두 가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가치관에서는 가장 많이 소중한 게 꼭 세 가지만 있어야 되나? 다 소중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의 글 쓰는 시간의 풍경은 어떤지요? 에너지 넘치는 문체의 글인데 퇴고가 까다로웠을 것 같다. 구성과 편집 과정에서 어려움과 재미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퇴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됐냐면 이번에도 이 책을 개정판을 냈는데 내용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이제 글 한 편만 새로 추가를 했고요. 내용상 뭘 바꾼 건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걸 조금 더 없애는 방향으로 손질했고 이번에 퇴고하면서 느낀 거는 그 글의 문장을 얼마나 더 최소 단위로 할 수 있는지를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썼으면 안녕하세요가 꼭 있어야 될까? 혹은 안녕이라고만 해도 이게 말이 전달될까? 그렇게 계속 줄여봤는데 그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글을 이렇게 자동기술적으로 쓰다 보니까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그런 관용 어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검색해가지고 좀 바꾸고 수정하고 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되어서라고 썼다고 한다면 되어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렇게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글을 좀 고쳤는데 그 자체가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퇴고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글을 써나가는 과정 전반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글이 끝날까를 좀 상상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어렵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소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독자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가다올 수 있을까? 이야기로서 재미가 있을까? 이야기에 대해 다들 갖고 있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일까? 이런 걸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독자의 시선으로 제 글을 읽어보는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보람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성과 편집 과정에서 어려움과 재미는 지금의 여러분들을 상상하면서 재미를 느꼈다. 그리고 작가님의 글을 읽을 때는 나체로 카메라 앞에선 사진가의 형상이 떠올라요. 작가님의 언어는 몸 그 자체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감상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전 질문이 몇 개 안 남았는데 이제 한 두세 개만 더 하고 현장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고요. 현장 질문이 없으시다면 제가 또 아까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 둘 풀어보겠습니다. 저의 삶에서 문학이란 무엇인지 작가 유성원의 다음 행보는 어떤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거는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면서 아 이게 되게 드라마틱한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서 아버지의 어떤 그 폭력이 좀 심해서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가출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문동 산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단칸방에서 누나랑 엄마랑 저랑 살았고 엄마는 이제 김밥집에서 김밥 말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저는 학교를 가지 못했거든요. 학교를 가면 아버지가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피해서 그런 기록이 남지 않는 그런 어린이 공부방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학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 이문동에 살 때 누가 이사 가면서 양우당에서 나온 한국 문학 전집 한 40권짜리를 버려놓고 갔어요. 근데 그걸 엄마가 다 주워왔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저의 방에다가 이제 넣어놨는데 제가 학교도 안 가고 집에 동네에 또 친구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있는 시간에는 친구들이 다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그걸 봤어요. 근데 다 읽은 건 아니고 이렇게 몇 개 펼쳐서 재미있는 것만 찾아서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 되게 깊게 남은 게 손창섭 씨의 그 글이었어요. 그때 신의 회작, 인간 동물원 초 뭐 이런 류의 글들이었는데 저는 어려서도 항상 저는 10살 이전부터 남자에게 끌리고 그런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왜 책을 읽었냐면 책 중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 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화책만 읽다가 한번 스포츠 신문 이런 걸 봤는데 막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기사에도 있고 그리고 도서관에 갔더니 도서관에 있는 소설책들을 열심히 뒤져보면 그 중에 한 100권 중에 한 권 정도는 그런 장면이나 암시가 되어 있는 혹은 제가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동대문 도서관인가 거기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 서가에서 그 장면들을 찾아봤는데 제가 그때 읽었던 손창섭 씨의 그 글은 제가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남성성과는 좀 다른 결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떤 남성들이 가부장적이고 뭔가 성취지향적이고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물들이 과거의 소설들에 있다고 느꼈다면 그때 거기 그려진 인물은 굉장히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질이 멸렬하고 무능한 그런 인간들이 나왔는데 그게 제가 저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느낀 어떤 정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창섭 작가님의 그 글을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글들을 많이 읽다 보면 우리가 뭔가 또 쓰고 싶은 또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그 다음 행보는 어떤 방향인지 저도 조금 궁금한데 저는 더 뾰족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첫 책을 냈을 때만 해도 지금 세상이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성소수자들이 세상에 이렇게 살판이 나가지고 너무들 이거 좋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사회 재생산을 중시하거든요. 지금 이거 재생산이 어려운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별미도 별미일 때나 별미지 모두가 다 갈매기살을 취급하면 등심이 별미가 되잖아요. 저는 이런 역전을 좋아하지 않아요. 더 희귀하고 뭔가 나의 존재감 그냥 와 저 사람 성소수자 구경하러 가야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지 너도 나도 성소수자 이러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느낄 정도로 사람들의 변화, 의식 변화가 너무너무 빠르고 의학 발달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 책을 낼 때만 해도 이제 알약을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이제 되는 거가 그냥 보편적인 방법이었고 이제 주사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임상 시험 대상으로 등장했었는데 지금은 1년에 2번 접종하는 되는 그 에이즈 치료제이자 예방제가 지금은 다 한국에서 할 수가 있어요. 비용이 좀 비싸서 그렇지
프랩을 예전에 이 책을 낼 때만 해도 매일 하나씩 먹어야 돼, 혹은 성관계를 갖기 전에 뭐 2알, 뭐 하고 나서 2알을 먹으면 돼 이랬는데, 지금은 주사를 1년에 2번 맞으면 아예 감염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물론 이거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5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저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가 맨 처음에 에이즈라는 이슈를 택했을 때는 다분한 전략이 있었어요. 제가 사심이 있었거든요. 내가 작가로서 에이즈 문제를 붙들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고 나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불편해질 수 있는데, 이게 해소되기 되게 어려운 낙인과 그런 차별 속에 있다라는 거가 쓰는 사람으로서 계속 말하고 싶은 동력을 갖게 했는데, 지금은 이걸 소설이라고 내면 제가 바라는 건 2가지였거든요. 야, 이 사람이 양성이라고 쳐.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소설의 결말로 두는 거야? 라는 그 태도. 그런 사회가 되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19조라는 것이 없어지든지, 그 2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낡은 이야기가 된다면 HIV 감염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에 저한테 뿌듯한 거고, 이게 안타깝지만 현실에서의 그 차별이 존재한다면 이야기로서의 힘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변화의 흐름을 작가로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HIV와 베어백 그 노콘에 대해서 이제 썼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사람이 왜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가, 어떤 이 위험이 왜 자신의 안전이나 생물학적인 신체의 그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가, 그 선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 뾰족함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했었던 그 활발한 성관계 같은 것들이 지금은 우리 예방약 먹으니까, 혹은 나 미검출 상태로 관리됐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엣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엣지를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이걸 당신이 감수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걸 감수하는 게 자기한테 치명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하게 할까? 그게 이제 더 이상 HIV는 아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원 씨는 어디로 가세요에서의 인물은 더 다양한 패티시나 BDSM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친밀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사람에게 친밀성은 서로의 몸을 어디까지 열어줄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런 행동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걸 수락하는 협상의 과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언어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질문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고서 그런 뾰족함이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저 친구들을 만났더니 제가 너무 온건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다음 세대의 작가들과 다음 세대의 질문에 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보고자 애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성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이 책이 어떻게 읽혔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나름 인권운동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떤 책의 존재나 어떤 텍스트를 읽는 행위만으로, 혹은 어떤 단어를 우리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회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성소수자 그 MSM 당사자로서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때, 캠페인이나 그런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언어들에서 저라는 존재들이 되게 소외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거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HIV 감염에 MSM이 취약하다라는 과학적인 사실조차도 그걸 혐오 세력이 혐오하는 데 동원하다 보니까
그 수사를 방어하는 데 급급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직시하고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낙인과 차별 혐오의 물결에 비해서 이 MSM 성소수자의 세력이 너무나 몸이 유약하고 취약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읽혔으면 좋을까? 저는 제가 이 첫 책을 내고 나서 느낀 게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 그러니까 뭔가 그 섹스 파티 같은 건 이성애자들이 더 많이 하고 있었구나. 이 나는 너무나 작고 이런 파주에 사는 그 작은 고양이 두 마리랑 사는 남성으로서 내가 사는 게 이게 문란한 세상이야 하고 살았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성애자가 이걸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나라고 질문하시는 분이라면 시야를 더 확 여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들어온 사전 질문 마무리입니다. 혹시 현장 질문 하실 분이 계실지 여쭤볼게요.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네. 혹시 이거 전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첫 질문을 아무도 안 해요. 그때 한 1분 정도 흘러가니까 그때 먼저 제가 마중물을 좀 부으면 다음 질문들이 이어질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고, 제가 예전에 어떤 곳에 가서 유성원 작가님이 쓰신 다른 소설을 봤어요. 그때는 아마 20대였을 것 같아요. 20대 초반일 것 같은데 지금의 소설과는 방식도 다르고, 우리가 전형적인 어떤 소설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그런 방식의 전개와 감정선에 대한 묘사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소설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읽으면서도 이런 소설도 참 잘 쓰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글쓰기로 변화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 다시 그런 글도 잘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지가 궁금했고요. 한 가지 더 하자면, 그 유성원 작가님은 편집자이기도 하시고 아마 난다라는 출판사에 다른 편집자분도 계시겠지만 본인이 편집자의 눈으로도 자기의 글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작가로 읽을 때와 그리고 편집자로 내 글을 읽을 때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처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하신 건 2010년도에 썼던 그 대학생 어떤 소설 공모전에 이렇게 당선된 폭설이라는 소설인데요. 장원. 네, 대상을 받았어요.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 갔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서 살짝 이야기했었던 그 어머니와 그런 일화를 담은 건데요. 저희 아버지와 이혼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저 개인이 물류센터에서 이제 일하던 것과 같이 겹쳐 놓으면서 좀 그려낸 소설이었고요. 그때까지 제가 문예창작학과에 다니고는 있었지만 엄마가 제가 어떤 글을 쓰는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보여드리지도 않았고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걸 이제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한국토지공사에서 주는 상이어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엄마가 안양인가에서 그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막 지하철 몇 번 갈아타고 왔어요. 그래서 시상식장에 와가지고 작품집으로 나와 있는 그 책을, 그 소설을 처음 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20대니까 다 세상이 나한테 잘못했고 나는 다 상처받았고 어른들 부모들은 왜 이따위고 막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 자리에서 맨 처음에 저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관계자분들이 뭐 여기로 가시라고 안내해 줄 거잖아요. 그래서 구석에 앉아서
그걸 다 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엄마가 상처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쓸 때조차도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들을 내 소설의 어떤 드라마틱한 전개나 그런 걸 위해서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최소한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저한테는 좀 세웠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삶과 이 시선이 10년, 20년 더 세상을 산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저는 그 차이가 싫었거든요. 제가 100살을 산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제가 지금 보는 것과 똑같은 걸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를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고, 제가 그 계속해서 일기를 써왔는데 그 일기가 어떻게 시가될 수 있을지 혹은 소설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소설은 정해진 형식이 있잖아요. 그 어디 공모전에 내려면 200자 원고지 몇십 매, 100매, 혹은 뭐 시는 어떤 거를 몇 편 이런 거였는데 제가 쓰고 있는 글을 거기에 끼워 맞출 수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글을 쓰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대받지 않은, 제가 주인공이 아닌 자리에 가가지고 되게 비굴하게 구걸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사과를 사려고 시장에 나온 사람한테 고등어를 팔려고 애쓰는 듯한 느낌을 그때 좀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전문적인 훈련을 하더라도 제가 공부머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한다. 이 소설적인 문법이나 시적인 문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해내는 방식으로는 쓸 수 없고 그들이 해내는 방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세상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하고 있는데 나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편집자로서 일을 하면서 든 생각인데 일단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 밥벌이 하는 게 해결이 되니까 글 쓰는 게 그렇게 꼭 내 삶에서 해내야 되는 어떤 미션이 아니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등단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형식적인 강박에서 좀 놓여나서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청탁 없이 내가 쓰고 싶을 때 맘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어디 지면을 통한 인정을 통해서만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내가 글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도 내가 세상에 말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는 그냥 제 길을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생각은 첫 번째 책에도 나오는데 남들을 위한 글은 많이 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한 글을 읽으면 되는데 내가 독자로서 이제 읽고 싶은 글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다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글을 썼고 편집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저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작가이기만 했다면 혹은 작가 지망생이기만 했다면 몰랐을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 겹의 시선을 저한테 주었고 그리고 제가 제 책뿐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 오는 그 원고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독서의 품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치명적인 글, 읽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고 안 읽은 몸이 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뭐 조금 열광하게 하거나 이런 거를 좋아했는데 그 온도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편안한 온도가 필요하고 그게 우리의 일상을 굴러가게 하는 힘이구나라는 거를 저의 그 직업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난 이 작가 좋아, 이 작가 정말 다음 작품이 기대돼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쓰기의 방식도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주제가 너무 뾰족하고 이 이야기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거기에 되게 절박하게 매달려 있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언젠가는 그 미지근한 일상을 누려야 된다는 거, 그 미지근한 행복이 이 사람에게 허락되어야 된다는 거를 그 같이 작업한 텍스트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자로서는
호불호가 있었을 어떤 글들에 대해서도 나라는 사람의 어떤 좁은 시선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독자가 읽었다면 이 글의 미덕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두루 생각해보게 하는 그 노력이 제가 써내려갈 글에 대해서도 더 품을 많이 열어줬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가로서 읽을 때와 편집자로 읽을 때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데, 저는 제 글을 읽을 때 똑같이 좋습니다. 제 글이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 다른 분들 북토크할 때 이렇게 말 시키거든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주실 분이 있다면. 아, 네. 질문이 정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소설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 심장을 이렇게 누가 대신 꽉 손에 쥐고 움켜쥐고 안아준 채로 독서를 하게 만드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유성원 작가님에게도 따로 문자로 존버거의 결혼식 가는 길을 읽었을 때 한 달, 두 달을 제가 계속 그 소설이 따라오는 기분으로 독후 느낌을 가졌는데 성원 작가님 책이 그랬다. 계속 맴돌더라고요. 계속 그거는 굉장히 인물이 잘 표현된 소설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는 이 유성원이라는 캐릭터가, 성원이라는 캐릭터가 뭐 밖에 나갔을 때 누군가의 옷차림을 보고 저 옷은 뭐 어떤 옷이고 어떻게 입어야 하고, 혹은 뭐 낡은 운동화를 보고는 그 운동화가 그 낡은 거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 채 밟아버리고 싶다는 어떤 슬픈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 대목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에 대한 이야기, 음식을 먹는 것은 빙 둘러 앉아서 같이 먹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음식을 먹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람들은 음식을 그냥 정말 음식으로 먹고 있는 것은 아닌, 이런 걸 느끼거든요, 인물이.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인간은 무엇을 먹고 입고 어디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활하는지를 살펴보잖아요. 작가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저는 문제적이라고 그 독자로서 받아들였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그걸 느끼고 글로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되게 횡설수설했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독후감도 그렇고, 이 책 안에서 인물이 누군가의 옷이나 음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런 시선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에게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되게 꾸미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기 앉아 계신 어떤 작가님이 되게 편하게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광고하길래 샀어요. 이거 쿠폰 받아가지고 계속 광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바지까지 세트로 샀거든요. 반짝반짝거려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맨날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서 사다가 거기 국내산에 샀더니 두꺼운 카드 막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랑 키링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국산은 이렇구나 하면서 입고 왔는데 그래서 이런 게 저한테는 꿈인 거고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늘 실패하는 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어렸을 때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제가 왜냐면 어디 가서 우리 다 누구나 어린 시절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어디다 하겠어요.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제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또래 집단하고 조금 분리돼가지고 성장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는 어머니가 뭐 여자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제가 그 엄마랑 살기 전에는 그 고모 집에 얹혀서 살았는데 고모가 조카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 저랑 누나가 거기 얹혀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한테도 불편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엄마가 가출한 상태로 이제 거기에 가게 됐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조현병이었고 그래서 저를 돌봐줄 수 있는 어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제가 거기 처음 갔었을 땐 여름이었는데 겨울이 됐거든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두꺼운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두꺼운 옷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던 옷들이 성장기니까 또 맞지 않고 보통은 겨울 옷은 작년 거든지 몇 년 전에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아서 거기 살고 있는 조카의 옷이 있으니까 여러 벌 있으니까 그걸 같이 입었었는데 걔가 끝까지 저한테 못 입게 한 옷이 있었어요. 미키마우스가 등에 그려진 안에는 하얀색 인조 양털처럼 그게 된 파란색 이런 아우터였는데 저는 그 미키마우스 그려진 그 아우터가 그때 유행이어가지고 애들 사이에서 약간 노스페이스 그 유행처럼 그걸 되게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입어봤어요. 그러다가 거의 한 번인가 그걸 딱 입게 됐는데 걔가 저보다 2살인가 3살이 어려서 저한테는 이 소매가 더 짧은 거예요. 소매가 짧고 허리가 짧고 그래서 제가 입어도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입고 싶어서 입었는데 저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더니 엄마가 시장에 저를 데려가요. 옷을 시장에서 사는데 그런 뭐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행거 있는 데서 옷을 고르는데 항상 제가 지금 딱 맞는 옷보다는 몇 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기엔 너무 큰 옷, 그리고 저는 저의 취향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저 오늘 나눠주신 빵도 아시겠지만 저는 막 뭐 버터 들어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소보루빵, 단팥빵, 노란 크림빵 막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취향에 대해서 절대 말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취향 전에 고려돼야 되는 게 돈이고 그러한 자원이기 때문에 저에게 취향은 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없는 거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옷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라는 게 있고 이 옷이 있고 저 옷이 있으면 이 옷을 입고 싶지만 엄마한테 그 말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도 그 옷을 입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가난한 아이로 학교에 간다는 거는 여러모로 그 당시에 폭력적이었던 선생님에게 타깃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겐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일이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친구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잘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고 가서 아이들에게 이 친구가 사랑받고 있고 관리받고 있고 관심 속에 있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죠. 이제 아동학대의 몇몇 증상 중에 보면 아이들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아이들의 옷이 더럽다, 뭐 이런 것들이 지표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고 우리가 뭐에 대해서 잘 알려면 돈을 많이 써봐야 돼요. 그 취향이라는 걸 갖기 위해서는 부모가 물려주든지 선배가 물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이 부재한 채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두려웠어요. 특히 저는 수능학원을 14살 때부터 다녔는데 또래 집단 없이 그냥 혼자 아이인 채로 어른들 틈에 있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는데 전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데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친구는 없는 상태로 사춘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누가 생일이다 라고 할 때 거기 초대받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가면 친구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하고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학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정상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으니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 너무 큰 물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제가 남자를 좋아한다거나 하는 건 너무 작은 문제인 거예요. 내가 HIV에 걸릴 수 있다 같은 건 너무 작은 거고, 과연 내가 한 명의 인간으로 사회적인 그 네트워킹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편의점에 가가지고 뭘 계산하려고 해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어렵지 않게 가서 그걸 계산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가지고 그 문법을 모르는 거예요. 저기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집어야 되고, 이거를 계산대로 가져가서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방식 자체가 저한테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습득해야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훔쳐보고, 저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따라하려고 하다가 뚝딱대고, 거스름돈 같은 거 받으려고 하다가 손이 바들바들 떨어뜨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내가 계속 살아있는 것보단 죽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는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상적으로 남들이 해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계속 시험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채 알아서 혼자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좀 느껴서 그런 뒤늦은 사회화들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하는 고민인데, 저는 이제 어떤 남성들하고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접촉을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과연 남자가 이성애자 남성과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디 여행을 갔어.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거지? 물론 저도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어울리지는 못하고 등산 정도를 하는데, 동성의 친구들과 어떻게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성적인 게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불편해하고 있을 사람을 고려하면서 소통해야 될 수 있을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법을 계속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들고 나온 건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나에 대해서 갖고 있을 불편함이 있다면 저는 그 불편함을 뛰어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나에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껴안듯이 그냥 이 순수한 감정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뒤늦은 사회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 깨달았거나 이미 알고 있을 사실도 저에겐 되게 새롭게 그렇게 느껴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제 벌써 59분이라 네. 사회화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저랑 유성원 작가님은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고, 지금 두 번째 책을 내셨고, 저도 이제 두 번 정도 책을 낸 작가인 것 같고, 저 역시도 여성으로서 혹은 어떤 사회적인 의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작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성원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하셨고,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점점 덜 무뎌져 가는 것 같은 어떤 감각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의학이 발전하기 때문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속에 잘 안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소수자성하고 빈곤이나 우리가 그 전에 조금 더 어리고 가지지 못했을 때 갖고 있었던 그런 일종의 계급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위치화시킬 때하고 그런 소수자성의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어떤 노출하고 그리고 나를 정의하고 이것으로 나를 쓸 때 저는 이제 슬슬 좀 어려움을 솔직히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많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을 어쨌든 내고 등단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주류 작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어떤 성장하고는 상관이 없이 인정을 하고 좀 솔직하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저는 그런 문제들을 솔직하게 직시하면서 쓰는 작가들을 많이 봐왔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어떻게 내가 좋은 이 사람이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고 뭔가 어떤 레퍼런스로 삼거나 하면서 갈 수 있는 분들을 아주 많이 떠올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작가님께서 앞으로의 작품 활동을 하실 때에 혹은 평소에 책을 읽거나 하실 때에 어떤 그런 점에서 좀 참조를 하시거나 참조하고 싶거나 아니면 제가 독서 폭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알려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야기해주신 그 어떤 소수자성 빈곤 그런 어떤 어릴 땐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누림으로써 좀 계급성을 잃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그 정답에 딱 맞는 책이 6월에 출간됐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김치승 작가님이라고 그 난다에서는 짐승일기라는 책을 내셨는데 아무튼 연필도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그게 이제 연필이라는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볼펜을 확정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면서 소모되고 달아가는 그 유한함과 함께 그 동료 여성 작가들의 텍스트를 좀 성찰하는 책인데 그걸 뛰어넘는 지금 또 시대의 명저가 또 마티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 마지네일리아의 거주자라고 마지네일리아는 그 여백을 말한대요. 책 이렇게 우리가 판면에 텍스트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 여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뭐 누런 벽지부터 그 뭐 다양한 그런 여성적 읽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텍스트들을 그게 꼭 정답은 아니더라도 김지승이라는 그 독립 연구자가 이렇게 써내려가는 하나의 글들을 편편히 볼 수 있어서 그 독서 목록이 바로 그 한 권으로 짜여진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아직 이런 좀 쓰기의 내공을 좀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마지네일리아의 거주자 김지승 검색하셔가지고 바로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답이 좀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한 분 받고 끝낼까 하는데 어떠세요? 마지막 질문을 하실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누리도록 하세요.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일단 우선 책을 너무 잘 읽었습니다. 저는 그 소수자는 아니고 또 이성애자지만 책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똑같았어요. 똑같은 외로움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공감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엄청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게 저렇게 내가 질문을 한다면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막 하다가 두 가지였는데 작가님은 평소에 이제 글을 쓰고 글을 읽는 일 말고는 어떤 문화생활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뭐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어떤 거에서 또 어떤 영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영향받는지 그리고 오늘 와보니까 어린 시절 얘기를 하시면서 작가한테 봤는데 어린 시절 얘기하시면서 약간 어린 아이처럼 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수 없지만 어린 시절에 이제 성원이를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질문해주신 이 잘생긴 미청년은 저와 그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만난 서동준이라는 친구인데요. 또 사진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혹시 굳이 내가 미청년에게 사진 찍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연락처를 받아가셔가지고 프로필 사진 하나씩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한테 글 쓰고 읽는 일 말고 어떤 문화생활 하는지 여쭤보셨는데 영화 엄청 좋아하고요. 최근에는 많이 안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를 엄청 많이 봤어요. 정말 그냥 하루에 어떤 영화든 오락 영화든 뭐든 한 편을 보면 그날 제가 살아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40대에는 영화를 찍는 영화 감독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이라고 할 만한 게 저는 이제 출판사에서 일을 하니까 일 자체가 약간 문화생활이에요. 이런 시간을 계속 겪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쪽으로 삶이 굴러가게 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책을 매개로 이렇게 만나는 자리나 동료 작가님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영감과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등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밤이든 낮이든 무한정 걷는 게 되게 좋았어요. 제가 등산을 처음 시작한 거는 갑자기 이 숨을 잘 못 쉬겠는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 있어도 심장이 쿵쿵쿵 뛰고, 그래서 나가서 아파트, 살고 있던 아파트가 23층이었는데 거기를 1층에서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고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조금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갔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나 뭔가 뭐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을 때는 우리가 명상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산을 걷다가 딴 생각을 하면 발을 접질리기가 쉬워가지고 거기 가면 계속 발밑을 보면서 나무뿌리나 돌을 피해서 계속 걷는데 그게 저한테는 약간의 무념무상 같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각을 강제로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끊어내는 효과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산을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했고, 산을 계속 걸어 다니면서 뭘 해보겠다라는 마음까지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게 좋았고, 산을 처음 갈 때는 어떻게 등산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다들 산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산을 가게 된 게 겨울산이어가지고 조금 공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겨울산에는 옷차림을 어떻게 하고 가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 유튜브로 공부하다 보니까 산을 오르는 일, 그리고 산을 오르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 삶에 대한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반의 10분의 컨디션이 이후의 산행을 좌우한다라는 이런 말도, 초반에 너무 힘써가지고 달리고 그래서 온몸에 땀이 나고 지치면 나머지 시간이 너무 고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컨디션을 살피면서 자기 페이스를 찾는 10분을 만들어라 하는 걸 그때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높은 데를 갈 때 그냥 직선으로 여기서 여기를 바로 올라가면 될 것 같지만 산을 오르는 건 최대한 낮은 곳을 찾아 디디며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직선이 아닐 수 있다. 그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가장 빠르고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조바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던져졌을 때 거기에 눌리지 않고 이 중에서 내가 타고 오를 수 있는 작은 어떤 디딤돌을 찾는 그런 여유를 저한테 좀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일을 잘하고 있다가도 그만두고 싶은 게 또 사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게 해준 게 능선산행이었어요. 능선산행은 이제 산이 몇 따로 존재하는 애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줄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1000m짜리 산을 가면 900m짜리 봉우리가 옆에 있고 700m 봉우리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높이 올라간다면 그 봉우리 1000m 가서 900m, 700m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인데
산을 완전히 내려갔다가 다시 700m를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해오고 있는 일들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누려라. 우리가 계급성 다시 되찾고 싶잖아요. 다시 빈곤해지고 싶고 그러지 말자. 다시 이걸 갖고 있는 걸 최대한 누리자라고 현실적인 자각을 하게 해준 게 등산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고 어린 시절에 저를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 제가 어린 시절을 되게 폭넓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를 만나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만난 사람들이 다 미래에서 온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어린 건 아닌데 한 20대 무렵에 그 정경 생활을 할 때 동작경찰서, 그 노량진 수산시장 건너편 동작경찰서 앞에 정문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밤중에 어떤 사람이 되게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악수를 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되실 분이라 자기가 악수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저에게 안 좋은 말 한 거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저에게 좋은 말 한 건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큰 사람이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분도 아마 한 2500년에 저는 아니었을까. 성원아 너 큰 사람이 될 거니까 용기를 가져. 이렇게 여기서 지치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어린 시절에 저한테 간다면 글쎄요. 제가 뭔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때는 말보단 그냥 안아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듣고 싶은 게 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준다고 한들 그 말을 다 잊어버릴 텐데 제가 기억하는 건 어떤 감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이렇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저는 이제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었는데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 악수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악수가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악수가 있고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건네는 악수가 있잖아요. 그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모르고 저 사람도 나를 몰라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삶에 일어날 여러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악수를 해준 것 같아요. 전 그런 것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를 본다면 악수를 해주든 꽉 껴안아주든 할 것이다. 근데 지금은 괜찮다. 별로 그런 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저를 안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독자님이 근데 전 사양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유성원 작가님 꼭 안아주고 싶어요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오늘 토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